안 돼. 이 주사는 이 사람에게는 독이야. 안 돼. 그건 독이야. 2025년 11월 저녁 시간 명동 중앙로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말 쇼핑을 즐기던 수백 명의 인파가 일제히 발걸음을 멈췄죠. 아스팔트 바닥에는 젊은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급히 응급키트를 펼쳤어요. 쓰러진 남성 옆에서 짙은 피부의 수행원이 아랍어로 무언가를 절규하며 대원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죠. 대원 중 한 명이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꺼내 환자의 팔을 향해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던 한 노인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들었어요. 노인의 거친 손이 구급대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쏟아져 나왔죠. 수행원의 표정이 경악에서 안도로 급변했습니다. 구급대원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주사기를 내려놓았어요. 주변 구경꾼들은 폐지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국적인 언어에 술렁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72세 폐지 노인의 입에서 어떻게 완벽한 아랍어가 나온 걸까요? 그리고 그가 막아선 주사는 정말 독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초겨울 남산 자락 재개발 예정 구역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72세 김성칠이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눈을 뜨는 건 수십 년 노동자 생활이 몸에 새긴 습관이었죠. 성칠은 좁은 옥탑방 안을 둘러봤어요. 겨울 냉기가 스며드는 벽, 녹슨 싱크대, 손바닥만 한 창문. 이곳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성칠은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에서 낡은 군용 야상을 꺼내 걸쳤어요. 폐지 잉크가 스며든 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방한복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성칠의 시선을 붙잡았죠. 30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성칠과 동료들의 얼굴은 모래바람에 그을려 있었고 뒤편으로 거대한 사막도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성칠은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어 낡은 아랍어, 한국어 사전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고 페이지 곳곳에 모래 얼룩이 묻어 있었죠. 그 옆에는 붉은 벨벳 케이스에 담긴 훈장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수여한 훈장이었어요. 성칠은 천천히 훈장을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30년이 지났구나. 성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훈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죠. 오전 5시 성칠은 옥탑방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딩 뒷골목에 세워둔 녹슨 폐지 수레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레 손잡이를 잡은 성칠의 손등에는 폐지 잉크가 스며들어 있었고 깊은 주름과 굳은 살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칠은 수레를 끌고 을지로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죠. 이른 새벽 거리에는 청소 노동자들과 택배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성칠은 한 대기업 본사 빌딩 뒤편 재활용 수거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깨끗하게 묶인 신문 더미가 수거함 옆에 쌓여 있었죠. 성칠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신문 묶음을 들어 수레에 실었어요.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60대 폐지 수거 동료 박 씨가 맞은편에서 수레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성칠이 형님, 일찍 나오셨네요. 성칠은 고개만 까딱했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성칠의 과묵함에 익숙한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자기 구역으로 사라졌죠. 오전 시간 내내 성칠은 명동과 을지로 일대를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카페 뒤편의 골판지 상자, 편의점 옆 페트병 묶음, 식당 뒷골목의 신문지. 수레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성칠의 등은 점점 더 굽어갔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면 해야지. 정오가 되자 성칠은 남대문 시장 구석 국밥집 앞에 수레를 세웠습니다.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그것이 성칠의 하루 식사였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죠? 네. 성칠은 짧게 대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성칠을 몇 년째 봐온 단골로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어요. 말이 없는 폐지 노인. 그게 전부였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나왔고 성칠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성칠의 머릿속에 30년 전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었지. 성칠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식사를 마친 성칠은 6,000원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작업을 위해 다시 수레를 끌고 명동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죠. 명동 거리는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 셀카를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 화려한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폐지 수레를 끄는 성칠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죠. 성칠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72년의 세월이 새긴 주름과 구분 등은 세상이 그를 이미 잊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폐지나 줍는 늙은이일 뿐이야. 그런데 성칠은 몰랐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그의 입에서 30년간 잠들어 있던 언어가 깨어나 한 젊은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소재 6성급 호텔 로열 스위트룸. 21세 알파이살 왕자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은빛으로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였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파이살의 표정은 답답함으로 가득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파이살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국빈 방문차 한국을 찾은 지 사흘째였지만 그는 호텔 밖을 제대로 나가보지 못했어요. 공식 만찬, 기업 방문, 문화재 관람. 모든 일정이 철저히 통제된 루트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왕실 수행원 5명이 경직된 자세로 대기 중이었죠. 복도에는 한국 경호팀과 대사관 직원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파이살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감옥이야. 바로 그때 26세 자이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파이살의 개인 수행원이자 경호원인 자이드는 왕자의 심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하, 점심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이살은 창밖을 보며 아랍어로 대답했어요. 자이드, 저 아래 거리를 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잖아. 자이드는 왕자의 옆에 섰습니다. 전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 난 그 말이 이제 지겹다. 파이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죠. 자이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왕자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임무는 왕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살은 자이드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 왕실이 정해준 코스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진짜 한국 말이야.
자이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하, 그건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가줘. 아무도 모르게. 전하, 절대 안 됩니다. 자이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파이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명령이야, 자이드. 그리고 내 약 챙기는 것 잊지 마. 파이살은 평소 앓고 있는 희귀 알레르기 약을 가리켰어요. 자이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자님을 말릴 수 없어. 한번 결정, 절대 꺾이지 않으시니까. 오후 3시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파이살은 수행원들에게 피곤하니 쉬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죠. 수행원들은 거실에서 대기했고 복도의 경호원들도 평소처럼 배치되었어요. 파이살은 방문을 잠그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왕실 예복을 벗고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꺼냈죠. 거울을 보며 옷을 갈아입은 파이살은 평범한 20대 청년처럼 보였어요.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저녁 6시 파이살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자이드가 역시 평상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이드도 왕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거였죠. 파이살은 자이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거실의 수행원들을 피해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한국 경호원 한 명이 복도에서 두 사람을 발견하고 수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자이드가 재빨리 왕실 수행원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아랍어로 뭔가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경호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이드의 권위 있는 태도에 주춤했죠. 파이살과 자이드는 그 틈을 타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파이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호텔 1층 직원용 후문. 경비가 없는 틈을 타 두 사람은 밖으로 빠져나왔죠. 차가운 저녁 공기가 파이살의 얼굴을 스쳤어요. 파이살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이드, 이 공기 좀 맡아봐. 자유의 공기야. 자이드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은 호텔 앞 대로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춰서고 두 사람은 뒷좌석에 올라탔죠. 기사는 백미러로 특이한 외국인 승객들을 힐끗 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자이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명동. 가요. 명동이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파이살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에 눈을 빛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였죠. 호텔 방에서 내려다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택시는 한강을 건너 명동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자이드는 품속에 왕실 문장이 새겨진 신분증을 만지작거렸어요. 전하, 신분증은 호텔에 두고 오셨죠? 당연하지. 난 오늘 그냥 파이살일 뿐이야. 파이살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20분 후 택시는 명동 중앙로에 도착했어요. 파이살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게 생생하고 활기찼죠. 파이살은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이드는 긴장한 표정으로 왕자 곁을 바짝 붙어 따라갔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자이드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이곳 명동 한복판에서 왕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녁 7시 명동 중앙로 재래시장 골목. 파이살과 자이드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노점상들에서 갖가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호떡, 떡볶이, 튀김, 순대,
붕어빵. 파이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골목 입구의 호떡 가게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60대 아주머니가 커다란 철판 위에서 호떡을 눌러 굽고 있었죠. 파이살은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자이드, 저게 뭐야? 엄청 달콤한 냄새가 나. 자이드는 호떡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안 됩니다. 전화에 알레르기를 잊으셨습니까? 파이살의 표정이 아쉬움으로 가득했죠. 그래, 내 몸은 항상 조심해야 해. 자이드는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한 음식을 찾았어요. 골목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자 야채 꼬치를 파는 노점이 보였습니다. 피망, 양파, 버섯이 꼬치에 꽂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었죠. 전하, 저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야채 꼬치 노점으로 다가갔어요.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아주머니가 외국인 손님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꼬치 드실 거예요? 자이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죠. 네. 3개 주세요. 아주머니는 잘 구워진 꼬치 3개를 종이에 싸서 건넸어요. 파이살은 꼬치를 받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향과 야채의 달큰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자이드, 이거 정말 맛있어. 파이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자이드도 긴장을 조금 풀고 꼬치를 먹었습니다. 다행이야. 별일 없네. 주변 행인 몇 명이 잘생긴 외국인 청년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명동에는 외국인이 워낙 많아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파이살은 꼬치를 다 먹고 아주머니에게 어설픈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죠. 생크유.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골목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입구와 달리 안쪽은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구역이었죠. 허름한 분식집과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파이살의 코를 자극했죠. 파이살은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자이드, 저 붉은 음식은 뭐야? 떡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매울 것 같습니다. 매운 건 괜찮아. 우리도 매운 음식 먹잖아. 자이드는 불안한 표정으로 떡볶이 국물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40대 포장마차 주인 남성이 두 외국인 손님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짓했어요. 어이 형님들, 떡볶이 드실래요? 주인은 국물을 조금 떠서 작은 종이컵에 담아 건넸습니다. 맛 좀 보세요. 파이살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순간 매운맛이 혀를 강타했습니다. 파이살의 눈이 커졌지만 곧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맵지만 맛있어. 자이드는 왕자가 괜찮아 보이자 안심했어요. 한 그릇 주세요. 주인은 신이 나서 떡볶이 한 그릇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붉은 떡과 어묵, 삶은 계란이 가득 담긴 그릇이었죠. 파이살은 젓가락을 들고 떡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쫄깃한 식감과 달콤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자이드, 이거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봐. 자이드도 한 입 먹어봤죠. 확실히 맵긴 했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파이살은 반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커플이 파이살을 보며 수군거렸죠. 저 외국인 완전 잘생겼다. 배우 아닐까? 사진 찍어도 될까? 여자가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파이살의 모습을 찍었어요. 자이드는 주변을 경계하며 왕자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는데.
파이살은 떡볶이를 다 먹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인에게 돈을 냈어요. 주인은 외국인 손님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뿌듯해했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파이살과 자이드는 다시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화장품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한국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이살은 이 모든 게 신기하고 즐거웠죠.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이구나. 저녁 8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골목은 점점 더 북적였고 파이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드는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왕자의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 붉어 보였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매운 거 먹어서 그런 거야. 자이드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시장 안을 거닐었죠. 그런데 파이살은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과 30분 후 명동 한복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녁 8시 10분, 파이살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드는 왕자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급히 다가섰죠. 전하, 괜찮으십니까? 파이살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 웃었어요. 괜찮아, 자이드. 그냥 좀 더운 것 같아. 하지만 파이살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자이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파이살의 목에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은 목을 긁으며 숨을 헐떡였죠. 자이드, 이상해. 숨이. 파이살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자이드가 황급히 왕자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십시오. 파이살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자이드는 왕자를 붙잡고 아랍어로 외쳤습니다. 약이 어디 있지? 자이드는 재빨리 자신의 가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텔에 두고 왔어. 자이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주변 행인들이 쓰러진 외국인을 발견하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여성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명동 중앙로 재래시장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파이살은 완전히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죠. 자이드는 왕자를 꼭 안고 아랍어로 울부짖었어요. 전하, 버티십시오. 버티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 한국인들은 자이드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났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파이살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죠. 죽는 건가? 내가 이렇게. 5분 후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어둠을 가르며 회전했죠. 30대 남성 구급대원 2명이 장비를 들고 급히 뛰어왔어요. 인파가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파이살 옆에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한 대원이 파이살의 목을 만져 맥박을 체크했죠.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보입니다. 다른 대원이 재빨리 응급키트를 열었습니다. 자이드는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고 아랍어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안 돼요. 그 약은 안 됩니다. 전하는 벤질 계열의 쇼크가 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자이드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영어로. 자이드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영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는 모국어만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구급대원은 자이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대원이 파이살의 상태를 재차 확인하며 말했죠. 빨리 처치해야 합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대원은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응급키트에서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담긴 주사기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했죠. 자이드는 그 주사기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걸 놓으면 전하가 죽는다. 자이드는 구급대원의 손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구급대원은 자이드를 떼어내려 했지만 자이드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주변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외국인이 왜 저래? 환자 친구인가 봐. 겁먹은 거 아냐? 구급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대원이 자이드를 밀어내고 파이살의 허벅지에 주사기를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이드는 온 힘을 다해 대원의 팔을 막아섰어요. 대원과 자이드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파이살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구경꾼이 몰려 있었죠.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 광경을 찍고 있었어요. 대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비키란 말입니다. 자이드는 눈물을 흘리며 아랍어로 계속 외쳤어요. 죽이는 게 당신입니다. 그 약이 독이라고요. 하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원은 강제로 자이드를 밀어내고 다시 주사기를 파이살의 허벅지에 가져갔죠. 플라스틱 케이스가 열리고 바늘이 드러났어요. 자이드는 절규했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아랍어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지만 명동 한복판에서 아랍어를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의 손이 파이살의 허벅지로 내려갔어요. 주사기 끝이 바지에 닿았습니다. 전하, 용서하십시오. 자이드는 눈을 감았죠. 바로 그 순간 20m 떨어진 곳에서 폐지 수레를 끌던 한 노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72세 김성칠. 그의 귀에 자이드의 아랍어 비명이 선명하게 들려왔죠. 성칠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저건 아랍어다. 성칠은 수레를 그 자리에 세우고 인파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사막의 언어가 그의 입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성칠은 인파를 해치며 응급 현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72세 노인의 몸이지만 그의 발걸음은 빨랐죠. 수십 명의 구경꾼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성칠의 눈빛은 30년 전 건설 현장 반장의 그것이었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어. 성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의 손에 든 주사기가 파이살의 허벅지에 막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칠은 거친 손으로 구급대원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구급대원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뭡니까?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요. 성칠은 대원의 손목을 꽉 잡은 채 자이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입을 열었죠. 성칠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젊은이. 자이드는 폐지 노인의 입에서 나온 완벽한 아랍어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잠시 멍하니 성칠을 바라보던 자이드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외쳤어요. 할아버지, 이 청년은 왕자님이십니다. 벤질페니실린 계열의 치명적이십니다. 저 주사를 놓으면 죽습니다. 성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즉시 구급대원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죠. 이 청년은 유전적으로 특정 약물에 아나필락시스가 옵니다. 에피네프린에 벤질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은 놀란 표정으로 주사기를 내려다봤어요. 벤질 화합물 알레르기? 대원은 성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칠은 다시 자이드에게 아랍어로 물었어요. 대체 약물이 뭐냐? 자이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디페니드라민과 스테로이드 조합입니다. 성칠은 구급대원에게 또박또박 전달했죠. 디페니드라민과 스테로이드 조합으로 처치하세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구급차로 달려갔어요. 다른 대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디페니드라민 50mg, 하이드로코르티손 200mg 준비. 1분도 안 돼 대원이 새로운 주사기와 약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대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파이살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았죠. 투명한 약물이 파이살의 혈관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10초, 20초, 30초. 파이살의 파랗게 질렸던 입술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빴던 호흡도 점차 안정되었어요. 자이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아계셔. 전하가 살아계셔. 구급대원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파이살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죠. 맥박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호흡도 안정됩니다. 주변 구경꾼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다행이다. 살았네, 살았어. 자이드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성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성칠의 거친 손을 붙잡으며 격식 있는 아랍어로 말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시여, 당신은 우리 왕자님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이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성칠은 자이드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네, 젊은이. 생명이 먼저다. 성칠의 아랍어는 단순히 유창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왕실에서나 쓰는 고어와 격식 있는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자이드는 폐지 노인의 언어 수준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시지? 구급대원들이 파이살을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파이살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죠. 흐릿한 시야에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파이살은 희미한 목소리로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칠은 파이살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네, 젊은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이드가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성칠에게 다시 한번 깊게 절했어요.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은인이시여,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성칠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이드는 구급차에 올랐고 사이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죠. 구급차가 명동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빨간 경광등이 점점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칠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돌아섰어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며 성칠을 쳐다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대단하네. 폐지 줍는 분이 아랍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해? 영상 찍었어? SNS에 올려야겠다. 성칠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자신의 폐지 수레로 걸어갔죠. 수레는 20m 떨어진 곳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성칠은 수레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끌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더미가 실린 수레는 무거웠지만 성칠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그 언어를 쓰는구나. 성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명동 거리의 네온 사인이 노인의 등 뒤로 반짝였죠. 구경꾼들은 점점 흩어졌고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성칠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이 일이 그의 잊혀진 과거를 깨우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머지않아 검은 세단이 그의 폐지 수레 앞에 멈춰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날 밤 10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병상에서 파이살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파이살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그의 생체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의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내가 살았구나. 병상 옆에는 자이드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자이드. 자이드가 벌떡 일어나 파이살에게 달려왔죠. 전하, 정신이 드셨습니까? 자이드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응급실 의료진 5명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응급의학과 과장이 앞장섰죠. 환자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과장은 통역 앱을 켜서 자이드에게 보여줬어요. 자이드가 아랍어로 번역된 화면을 읽고 파이살에게 전달했습니다. 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죠. 과장은 태블릿을 들고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희귀한 유전적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벤질 계열 화합물에 극도로 민감하시군요. 다행히 적절한 처치를 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이드가 통역 앱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아계셔. 정말 다행이야.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50대 수석 수행원이 왕실 수행원 4명을 데리고 급히 들어왔죠. 수석 수행원의 얼굴은 경로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수석 수행원은 병상의 파이살을 확인하고 나서 자이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이드. 우렁찬 목소리가 응급실을 울렸어요. 자이드는 벌떡 일어나 수석 수행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석 수행원이 아랍어로 질책했죠. 내가 전하를 어디로 데리고 간 것이냐? 전하께서 죽을 뻔하셨다. 자이드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수석 수행원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자이드는 몸을 떨며 바닥에 이마를 대었죠. 나 때문에. 전하가 거의. 파이살이 침상에서 일어나 수석 수행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이드는 내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수석 수행원이 파이살을 돌아봤어요. 전하, 하지만 내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죠. 수석 수행원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물러섰어요. 자이드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온라인 세상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명동 현장을 찍은 영상들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폐지 노인이 유창한 아랍어로 외국인 구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죠. 영상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대박! 저 할아버지 진짜 아랍어 완벽하게 하시네. 구급대원 손 잡는 거 봐. 카리스마 쩐다. 저런 분이 폐지를 주우신다니. 안타깝다.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리트윗되었어요. 밤 11시 중동 국가대사관 차량 2대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참사관과 영사가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죠. 응급실 옆 상담실이 급히 준비되었어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고 왕실과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 중동 왕실 집무실이 나타났죠. 파이살의 아버지인 국왕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60대 국왕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파이살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국왕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파이살은 오늘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동시장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 구급대원이 잘못된 약을 놓으려 한 것,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까지. 국왕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죠. 그 노인은 한국인이라고 했느냐? 네, 아버지. 하지만 왕실 고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셨습니다. 국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수석 수행원을 향해 지시했습니다. 그 은인을 반드시 찾아라. 그리고 최고의 예우로 감사를 표하라. 수석 수행원이 고개를 숙였죠. 명을 받들겠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나고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밖의 세상은 더욱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주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냈어요. 중동 왕자 명동서 위기, 폐지 노인이 구조, 유창한 아랍어로 생명 구한 72세 노인 화재, 명동의 기적, 한국인 노인의 정체는? 기사는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남산 옥탑방. 성칠은 좁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방에는 TV도 컴퓨터도 없었죠. 낡은 이지 폴더폰은 침대 옆 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안 되는 구형 폴더폰이었어요. 성칠은 자신이 온 나라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로 돌아온 파이살은 로열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새벽이 밝아오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자이드가 왕자의 옆에 섰습니다. 파이살이 조용히 물었죠. 자이드, 그 노인은 왜 그토록 완벽한 아랍어를 하셨을까? 자이드는 오늘 밤 목격한 것을 떠올렸어요. 폐지 노인의 당당한 자세, 격식 있는 언어,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 전하, 그분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도 쓰지 않는 고어를 구사하셨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막에서 살아온 현자 같았습니다. 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노인의 눈빛,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있어. 자이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그분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파이살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그래, 꼭 찾아야 해. 그분이 누구인지, 왜 폐지를 주우시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폐지 노인이 30년 전 사막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의 과거가 지금 이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11월 중순 어느 날 오전 9시 명동 중앙로 재래시장. 왕실 수행원 3명이 한국 경찰관 2명과 함께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경찰관들은 근무복을 입고 있었죠. 한 수행원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성칠의 흐릿한 영상 캡처 화면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노점상마다 멈춰서서 화면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호떡 가게였죠. 60대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날 저녁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다음은 떡볶이 포장마차였습니다. 40대 주인 남성이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아, 맞다. 그날 여기 있었어요. 근데 폐지 술에 끄는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경찰관이 재빨리 수첩을 꺼내 메모했죠. 어느 방향으로 가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기, 남대문 시장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수행원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야채꼬치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60대 노점 아주머니가 화면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분 알아요. 그날 저녁에 폐지 술에 끌고 지나가셨어요. 수행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남산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항상 그쪽 방향으로 가시거든요. 남산. 거기에 계시는구나. 수행원들은 시장을 빠져나와 남산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을지로 일대를 돌며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죠. 글쎄요, 우리끼리도 잘 모릅니다. 폐지 줍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누군지 모르겠네요. 한 70대 노인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은 본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은 몰라요. 말도 별로 안 하시거든. 오전 11시 수행원들은 남대문 시장 구석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경찰관이 성칠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아주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이분 우리 단골이에요. 매일 점심 먹으러 오시는데 수행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어.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항상 혼자 오시고 말씀이 없으세요. 국밥 한 그릇만 드시고 가시죠. 폐지 수레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오셨습니까? 오늘은 아직 안 오셨어요. 보통 12시쯤 오시는데 수행원들은 국밥집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후 1시가 되어도 성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식사하시나 보군. 오후 2시 경찰은 명동 일대 CCTV 영상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영상들을 빠르게 돌려보며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을 추적했죠. 한 경찰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여기 있습니다. 명동 중앙로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다른 CCTV로 연결해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성칠은 을지로를 거쳐 남산 자락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낡은 다세대 주택 단지입니다. 저 부근에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수행원들과 경찰은 남산 재개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죠. 건물마다 옥탑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이 중 어디일까요? 경찰관이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처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수거했어요. 을지로, 명동, 남대문 시장을 돌며 수레를 가득 채웠죠. 성칠은 자신이 온 나라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전 시간 성칠이 을지로에서 폐지를 싣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성칠이 형님, TV 봤어요? 성칠은 무심히 고개를 들었죠. TV? 형님이 명동에서 외국인 살렸다며? 알아보도 하신다며? 성칠은 멍하니 박 씨를 바라봤어요. 내가 TV에 나왔다고? 박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성칠은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성칠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폐지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박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죠. 오후 3시 남산 골목길. 성칠이 수레를 끌고 걷고 있는데 20대 젊은 기자 한 명이 달려왔어요. 기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며칠 전 명동에서 외국인을 구하신 분 맞으시죠? 성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할 말 없습니다. 잠깐만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아랍어를 배우셨나요? 성칠은 기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기자가 뒤따라오며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성칠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죠. 귀찮게 하는군. 같은 시각 명동거리. 파이살과 자이드가 평상복 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 2명이 멀찍이 뒤따르고 있었죠. 파이살은 골목 곳곳을 살피며 성칠을 찾았어요.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칠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이드, 오늘도 못 찾겠어. 자이드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 곧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 노인은 대체 어디 계신 걸까? 파이살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실 측은 한국 경찰과 본격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했어요. 경찰은 남산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폐지 수거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정보를 대조하고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했죠. 나흘 후 경찰은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남산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거주하는 72세 김성칠. 과거 중동 건설 노동자 경력이 있는 인물. 바로 이 사람이야. 다음 날 새벽 5시 수석 수행원은 호텔 로열 스위트룸으로 파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석 수행원이 무릎을 꿇고 보고했어요. 전하, 은인을 찾았습니다. 파이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네, 김성칠이라는 분이십니다. 남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파이살의 눈이 반짝였죠. 당장 만나러 가겠네. 하지만 수석 수행원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전하, 먼저 그분의 의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찾아가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파이살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게. 수석 수행원이 물러나고 파이살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 김성칠, 당신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파이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30년 전 사막의 비밀이 밝혀질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아버지가 말했던 사막을 함께 일군 한국인 영웅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11월 하순 어느 날 오후 4시 성칠은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남산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성칠의 걸음은 묵묵했죠. 오늘도 별일 없이 끝나는구나.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성칠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앞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해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이었죠. 차체 옆면에는 금빛 문장이 새겨져 있었어요. 왕실 문장이네. 성칠은 그 문장을 30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자이드가 차에서 내려 성칠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자이드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아랍어로 말했죠. 생명의 은인이시여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칠은 술의 손잡이를 잡은 채 자이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젊은이. 왕자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성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지 수레, 낡은 야상, 잉크 묻은 손. 이런 모습으로 왕자를 만난다는 게 어색했죠.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건가? 하지만 자이드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은인이시여, 전하께서 몇 날 며칠을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성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가지. 자이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성칠은 수레를 골목 구석 벽에 기대어 세웠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겠지.
자이드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칠은 낡은 야상을 털며 차에 올랐죠.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성칠의 몸을 감쌌어요. 차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성칠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이런 차를 타는구나.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남산을 내려가는 차 안은 조용했죠. 자이드가 백미러로 성칠을 힐끗 쳐다봤어요. 이분이 정말 현자 같으시다. 30분 후 차는 서울 시내 한 조용한 한정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한옥 건물이었죠. 전통적인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고풍스러웠어요. 자이드가 차 문을 열어주고 성칠이 내렸습니다. 식당 입구에 파이살이 수행원 한 명과 함께 서 있었어요. 파이살은 성칠을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격식 있는 아랍어로 말했죠.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성칠은 파이살의 두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젊은이가 무사하니 다행이네. 파이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홀을 지나 계단을 올라 2층 독립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넓은 좌식 테이블이 나타났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 전경이 보였어요. 성칠과 파이살이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이드는 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곧 식당 직원이 들어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채웠죠. 파이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인께서 차를 드시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찜, 구이, 전골. 성칠은 낯선 음식들을 보며 조금 당황했어요. 이런 걸 먹어본 지 몇 년이나 됐나? 파이살이 성칠의 표정을 눈치채고 편안하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성칠은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한동안 조용히 식사를 하던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아랍어를 구사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칠은 찜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성칠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30년 전 사우디에서 일했네. 사우디에서요? 건설 현장이었지. 도로를 만들었어. 파이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설 노동자셨군요. 성칠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이살은 성칠의 과묵함을 존중하며 더 묻지 않았죠. 이분에게는 깊은 이야기가 있어.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으시는구나. 파이살은 화제를 돌렸어요. 한국에서의 일은 어떠신가요? 성칠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폐지 수거. 그저 먹고 사는 일이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30년 전에도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 일했네. 성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파이살은 성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폐지 잉크가 스며든 손, 굳은 살과 주름으로 가득한 손. 이 손이 내 생명을 구했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자이드가 차를 다시 따라주었어요. 파이살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성칠을 바라봤습니다. 은인, 저희 왕실에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성칠이 고개를 들었어요. 파이살이 계속 말했죠.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집, 생활비,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성칠은 잠시 파이살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네.
파이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은인, 그건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네. 돈이 필요해서 그날 젊은이를 도운 게 아니야. 성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파이살은 입을 다물었죠. 자이드도 놀란 표정으로 성칠을 바라봤어요. 왕실의 제안을 거절하시다니. 성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젊은이가 살았으면 됐어. 파이살은 성칠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인, 당신은 정말. 파이살은 말을 잇지 못했죠. 성칠은 테이블 위에 차를 내려다봤어요. 이 젊은이는 순수하구나.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파이살은 성칠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파이살이 성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 언젠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성칠은 파이살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죠.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파이살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이드가 차를 가져왔고 성칠을 남산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죠. 성칠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자이드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은인이시여, 전하께서 귀국하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성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지. 성칠은 차에서 내려 폐지 수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수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칠이 수레 손잡이를 잡자 익숙한 무게감이 손에 전해졌죠. 역시 이게 내 자리야. 성칠은 수레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검은 세단 안에서 자이드는 성칠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분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있어. 차가 출발했고 자이드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성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성칠은 옥탑방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바라봤죠.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뒤편의 끝없는 사막. 그때 일이 아직도 선명하구나. 성칠의 눈가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30년 전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성칠은 그토록 완벽한 아랍어를 익히게 된 걸까요? 다음 만남에서 그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파이살은 다시 성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이드를 통해 성칠에게 연락을 보냈고 성칠은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죠. 이번에는 조용한 남산공원 벤치였어요. 저녁 6시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성칠은 평소 야상 대신 조금 더 깨끗한 재킷을 입고 나타났지만 손등에는 여전히 폐지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파이살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 전경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인,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 나누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성칠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어요. 파이살이 성칠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죠. 그럼 최소한 이야기라도 듣고 싶습니다. 30년 전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성칠은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10초, 20초, 30초. 파이살은 성칠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성칠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며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일을 말해야 하나? 성칠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1990년대 중반이었지. 리야드에서 메디나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었어. 파이살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경청했습니다. 성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의 뜨거운 기억이 살아있었죠. 한국인 노동자 120명이 그 현장에 있었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엮었지. 성칠은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그 손들이 얼마나 뜨거운 철근을 만졌는지 기억났습니다. 여름 어느 날이었어. 작업 중에 한국인 노동자 3명이 동시에 쓰러졌지. 열사병이었어. 파이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칠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 감독은 일정이 급하다며 병원 이송을 미루려고 했네.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했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던가. 성칠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쓰러진 동료들을 그늘에 눕혀놓고 물만 먹이면서 작업을 계속하라고 했어. 생명보다 공사가 중요하다는 거였지. 파이살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칠의 눈빛이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때 현장을 지나던 사우디 관리가 한 명 있었네. 왕실 소속이었지. 성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그 관리는 쓰러진 한국인들을 보고 즉시 왕실 헬기를 불렀어. 감독이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네. 파이살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버지? 성칠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헬기가 와서 3명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지. 그 관리는 우리 한국인들을 모아놓고 아랍어로 말했어. 성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명은 모든 것보다 귀하다. 어떤 일정도 어떤 돈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파이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성칠은 벤치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네. 이 땅의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그래야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신 겁니까? 그렇네. 현장 아랍인 동료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어. 밤마다 낡은 사전을 펼쳐놓고 단어를 외웠지. 성칠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글자를 쓰는 듯한 동작을 했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가능했지. 파이살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2년쯤 됐을 때였어. 현장에서 기계 사고가 났네. 성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랍인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지. 내가 아랍어로 응급 지시를 내려서 그 사람 목숨을 구했어. 파이살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성칠이 계속 말했죠. 그 일이 알려지면서 왕실에서 나를 불렀네. 특별 훈장을 준다고 했어. 성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파이살을 바라봤어요. 수여식에 한 사람이 참석했었지. 왕족이었어. 파이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성칠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 사람이 말했네. 생명을 구한 자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파이살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은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인 영웅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네.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야. 파이살은 성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공원 벤치 앞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대고 성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아버지께서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한국인 영웅의 이야기를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셨군요. 성칠은 파이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이 젊은이의 아버지가 그분이었구나. 멀리서 자이드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이드는 천천히 다가와 성칠 앞에 깊게 절했어요. 은인이시여, 당신은 진정한 현자이십니다. 저희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칠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나게들. 땅이 차네.
파이살이 일어서며 성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인, 아버지께 꼭 이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찾았다고요. 성칠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3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과 지금 이 차가운 서울 바람. 두 세계가 성칠 안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님,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칠은 잠시 침묵했어요.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네. 그게 전부야. 그리고 30년을 잊고 살았지. 성칠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파이살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죠.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 하나가 떠올랐어요. 자이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인이시여, 전하께서 곧 귀국하십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성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지. 파이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었죠.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3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칠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생명은 정말 모든 것보다 귀하구나. 그날 밤 성칠은 옥탑방으로 돌아가 훈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30년 만에 그 훈장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죠. 그리고 며칠 후 파이살과의 마지막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어느 날 저녁 6시 남산 기슭 조용한 공원, 성칠과 파이살이 다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었죠. 파이살은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은 성칠의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성칠은 여전히 손등에 폐지 잉크 자국이 남은 거친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인, 당신 같은 분이 폐지를 줍는 게 안타깝습니다. 성칠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네, 젊은이. 하지만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거든. 성칠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파이살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감싼 상자였죠. 성칠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은인, 이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성칠은 상자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성칠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왕실 훈장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지 않은 금빛이 찬란한 새 훈장이었죠. 그 아래에는 국왕의 친필 감사 편지가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성칠은 훈장을 들어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금빛이 반짝였죠. 30년이 지났구나. 성칠의 눈가에 깊은 감정이 스쳤어요. 30년 전 사막의 뜨거운 태양, 동료들의 얼굴, 그날의 함성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요. 파이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칠은 훈장을 상자에 다시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이네. 파이살이 벤치에서 몸을 돌려 성칠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은인, 언젠가 한국을 다시 방문할 때 당신을 공식 초청하고 싶습니다. 왕실 귀빈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네. 그런 자리는 젊은이들이 가야지. 하지만 은인,
성칠이 파이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왕자님이 무사히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파이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죠.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저 멀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죠. 파이살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은인,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성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이살이 성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죠. 은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게. 자이드가 멀리서 차를 가져왔어요. 파이살은 아쉬운 발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기 전 파이살은 다시 한번 뒤돌아 성칠을 바라봤어요. 성칠은 공원 벤치 옆에 서서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검은 세단이 출발했고 빨간 미등이 점점 멀어졌죠. 성칠은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다음 날 새벽 4시, 성칠은 여느 때처럼 눈을 떴습니다. 낡은 군용 야상을 걸치고 옥탑방을 나섰죠. 빌딩 뒷골목에 세워둔 폐지 수레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칠은 수레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명동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파이살의 전용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기내에서 파이살은 창밖으로 어두운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이드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죠. 전하, 괜찮으십니까? 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은 여행이었어. 전용기가 이륙했고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전 6시 명동 중앙로. 성칠은 빌딩 뒤편 재활용 수거함에서 신문 묶음을 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성칠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높이 비행기 한 대가 흰 구름선을 그으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 젊은이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가겠지. 성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동 중앙로 모퉁이에서 성칠은 수레를 잠시 멈춰 세웠어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파이살이 쓰러졌던 곳, 30년간 잠들었던 아랍어가 깨어난 곳. 성칠은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생명은 모든 것보다 귀하다. 30년 전 사우디 관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칠 자신이 그 말을 실천했던 순간들. 성칠은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말은 마음의 길일 뿐이지. 옛 아랍 속담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도구일 뿐,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뜻이었죠. 성칠은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성칠의 뒷모습은 여전히 외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당당했어요. 72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등은 굽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꼿꼿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성칠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어요.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의 그림자가 명동거리 아스팔트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성칠은 묵묵히 수레를 끌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그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지만 성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30년 전 사막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으니까요.
생명은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명동거리에 하루가 시작되고 성칠은 그 속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30년의 세월을 건너 성칠의 등 뒤로 불어왔어요. 그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2세 폐지 노인 성칠이 30년간 잠들어 있던 언어로 한 젊은 생명을 구한 이야기, 생명 앞에서는 나이도, 신분도, 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친절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성칠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